김정은이 올해로요 벌써 집권 13년 차랍니다. 김정은이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는데 2024년 김정은의 외교 무대 예측해 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나와서 시진핑의 관심도 끌고 푸틴이랑 친구가 생기고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혹했고 연장을 이제 다 갖췄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기술을 챙겼단 말인 거죠. 핵 잠수함 다 들어오고 있는데 위상이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올해에 올해에 북한이 이제 갑질을 할 것 같아요. 중차대한 변수가 드러난다.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푸틴 이겼으나 러시아와 북한이 작년 한 해 친했죠. 근데 과연 올해도 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누가 북한에게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 둘이 케미가 잘 맞아요. 너무나 쉽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 대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 포항으로 일출 보러 오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이만갑도 이제 13살, 13살을 맞이했고요. 어쨌든 24년 이 청룡의 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푸른 용처럼 우리 멋지게 이만갑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새해에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두 분을 특별히 또 모셔봤습니다. 튀르키예 외신기자 출신 알파고 씨 그리고 미국 육사 출신 크서방 크리스. 반갑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요. 올해 다시 해야죠. 두 분은 한국 생활 지금 몇 년 차시죠? 몇 년 차죠? 먼저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 한국살이 선배님이. 왜냐면 저는 2010년도 거의 그때 정착해가지고 지금 14년 차인가? 15년 차. 네. 또 이 외국인 바닥에 이런 경쟁이 아주 싫어합니다. 네. 니는 몇 년 차냐? 니는 몇 년 차냐? 몇 년 차신 거예요? 저는 하프 한국인이에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냈어요. 네, 저는 2004년에 한국에 유학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차이잖아요. 저 88년생인데 이제 16년 튀르키예, 20년 한국. 그럼 하프 한국인이잖아요. 아니,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아요? 나 진짜 한국 사람 다 됐구나.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네, 저는 얼큰 갈국수 있잖아요. 뜨겁고 매운맛 갈국수를 먹을 때는 시원해 하면 뭐 그때는 나 한국인이구나. 네. 우리 동네에 제가 외국인 보기만 하면 신기하더라고요. 딸한테 막 지적당해요. 아빠 너도 외국인이야? 엄마 전에 뭐 순대국밥집 있는데 외국인 혼밥하고 있어요. 순대국밥으로. 그래 내장까지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먹다가 야, 저 외국인이 좀 그렇게 순대국밥을 내장까지 맛있게 먹을 줄 알 줄이야 하다가 아빠 너도 외국인이야? 아빠 너도 외국인이야? 지적당할 때 내가 새삼스럽게 외국인이구나. 네. 진짜 웃기다. 그럴 때가 좀 많아요. 또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탈 때면 앞에 서서 이 닫힌 버튼 연속으로 누를 때 이럴 때는 좀 빨리. 많이 급해졌다 이거. 형준 씨는 남측에 완전 적응했구나.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럼 500원. 제가 그 한국에 와가지고 개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개콘 어느 날 재밌고 보고 웃는 때가 왔어요. 그때 꽃거지. 궁금해요? 500원 이거. 빵 터져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한국에 있는 개그 콘서트를 보고 웃는구나. 이제는 한국화가 다 됐구나. 그러면 달라요. 제가 이분보다 2배나 한국인이에요. 저 개콘 출신이에요. 진짜. 맞다. 33기예요. 34. 한국 언제 왔어요? 저 한국 2004년이요. 2002년도. 내가 이겼네. 선생님이시네. 내가 선배네. 연차 따지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한국 사람이. 분명한 건 김정은이 올해로요 이제 벌써 집권 13년 차라는 거죠.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거의 이제 듣보잡 취급을 했고 애송이 취급을 받았고 트럼프도 집권 초기에는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그 위상이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지구상에서 왕따였던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금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또
어떤 뉴스의 중심에 항상 등장을 합니다. 자, 집권 1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붙었다니까. 갑자기 등장했어요, 사실은. 세계 무대에 이렇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강성택 처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복형 암살이 있었죠. 와. 야, 이때 분위기 정말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평양으로 쌍여행 가는 거 아니냐.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비주의 헌법에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딱 그 수순대로 북한이 착착착 밟아 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애띤 모습에서 실행하고 움직이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사실 김정은이 막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뭔가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스위스 유학파에다가 막 거기다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이렇게 소개하고 김정은이랑 다르게. 뭔가 좀, 아, 저 사람은 평화 모드에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스위스 유학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이 좀 희한한 행보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로드맨 초청해서 뭐 농구 같이 하는 걸 보고 두 번째는 또 공연 때 그 미키 마우스 등장시키고 또 노래도 심지어 이제 서양 노래를 틀고 그래서 서양에서 뭐 많은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변할 것이다. 아버지의 운둔의 북한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좀 기대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권 초기 불안한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속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그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 맞아요. 평양시에서 이제 아파트 공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났는데 솔직하게 우리 당이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인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좀 달라지는구나. 뭔가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구나.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데다가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제 권좌에 오르다 보니까 정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더 오히려 과거보다도 과거의 선대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의지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독재자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그 출발점이자 가장 강렬한 어떤 시그널 같은 게 바로 장성택. 사실 최측근이자 이제 고모부에 대한 어떤 공개 처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강경 노선으로 가겠어라는 것을 만찬에다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북한 노동당 역사 70여 년
역사에서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2인자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잡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북한 역사에서 정말 처음 있는, 그러니까 와 저런 일을 벌리다니, 저런 장면을 보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북한 노동당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장성택 처형 전하고 장성택 처형 후가 다르다. 장성택 하나만을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세력들을 다 이제 노동당 행정부, 막강한 공안기관 권력을 잡고 있던 장성택 휘하를 다 이제 제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5년, 2014년 이후에 한 170명 정도를 이제 제거를 하고 숙청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뭐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노동당의 역사가 분수령을 이뤘다 이러는 게 사실 그 처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고위 군 장성들, 고령이잖아요, 북한. 발가벗긴 채로 그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휘하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 원로들이 그때 이제 원로들 사이에 나왔던 얘기는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뭐 이 반대파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솔직히 공포 정치거든요. 그렇죠. 공포 정치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담 후세인이거든요. 사담 후세인이 이제 1979년도에 이라크의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서 생방송으로 모든 국회의원들 다 모아요. 옆에 앉아있는 부통령이 명단 읽습니다. 누구 나가시오. 누구 나가. 생방송이에요. 나가. 그래서 총 63명이 끌려 나가요. 생방송에. 그리고 끌려 나가자마자 바로 23명이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전국에 뿌려요. 생방. 그러니까 너희들도 덤비면, 나 사담 후세인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공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 물러나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파를 끌고 와요. 사담 후세인 딱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라고. 눈 뜬 다음에 눈동자에 담배불 지지기. 그런 다음에 10m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기.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반대를 하는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손을 뒤에 묶어. 그런 다음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요. 가슴에 뭘 달아요. 뭘 달았을까요, 여기다? 폭탄? 네? 폭탄? 맞아. 다이나마이트. 에? 다이나마이트를 가슴에 묶고 크레인으로 찍.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 보고 보라고 하는 거 일부러. 그리고 멀리서 원격 리모컨으로 눌러요. 띡, 빵! 터지는 거. 이게 진짜 그랬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한테 보여줘요, 이라크에서. 그러면 누가 감히 타도 사담 후세인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공포 정치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 반대파는 단 1도 없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도 좀 세월을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렇죠. 요즘 보면 12년 동안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못돼지고. 십몇 년이 갑자기 확 늙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살도 많이.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개나발을 불고 있으니까. 개나발을 불고 있으니까. 아니 종민동무. 아니 내가 그 관리를 못했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늙었어. 놀라지 말라. 내래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관리를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원래 내가 그 20살 때부터 이 동안이 컴플렉스였어요. 좀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노력하고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늙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네. 그렇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현장에서 전 직접 취재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공개 발언할 때는 굉장히 매체에서 봤듯이 센 척도 하고 해요. 근데 막상 카메라 꺼지고 비공개, 정상들끼리 비공개 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굉장히 친근해지고 굉장히 본인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맡게 된 듯한 연기를 해요. 근데 마주 앉는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연기인지 진심인지가 헷갈려요. 기만전수. 허술해 보여도 굉장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핵인싸가 됐는데 크리스는 어때요? 미국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미국, 예. 솔직한 말로 미국에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귀여운 동글동글 곰돌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갈수록 뭐 하는 짓이 귀엽진 않은데 처음에는 뭐 괜찮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정권 갑자기 어떻게 잡았을까? 그렇죠. 이런 반신반의였는데 갈수록 너무 잔혹하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대놓고 여러 그 가족 식구분들 다 죽이니까 정말
도라이 같아요. 네. 갈수록 바로 사이코. 희한하다. 사실은 뭐 김정은 집권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싸, 외교적인 아싸였죠. 상대해주는 국가가 없었어요. 정식 지도자로 인정도 안 했고 북한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아서 김정은이 준비되지 않고 북한 대내적 상황이 굉장히 최악인 상황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무대에서 아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였을지 김정은이 더 핵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어코 2017년에 6차 핵 실험을 하면서 원하던 핵을 손에 얻었죠. 아마 그 순간 때부터였을 겁니다. 외교적인 무대에서 아싸였던 김정은이 핵 인싸가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핵 인사이더가 아니라 핵을 앞서서 인싸가 되고 싶은 김정은의 외교 무대를 우리가 지난 수년간 봐왔던 거죠. 김정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국제 지도자도 나왔고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라고 왔었잖아요. 만났네요. 비행기 타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분 미국 대통령 또 될 수도 있어요. 급기야. 그러니까 핵 하나 갖고 김정은이 이 외교적 무대에서 아싸에서 인싸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죠. 실제로 저 말이 맞는 게 사실 북한이에요. 우리의 경제력 40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의 7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나라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거는 결국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고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건 그냥 주변 국가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18년 이후에는 김정은이 이제 외교 무대에 나온 거, 국제 외교 무대에 나와서 관심을 다 끄는 거죠. 시진핑의 관심도 끌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핵 인싸가 돼버린 거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갑질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거든요. 북한이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연장을 이제 다 갖췄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 정찰 위성까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도발 세트를 다 갖춘 올해 2024년은 본격적으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갑이야! 갑질을 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냥 도발을 계속 하다가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약간 좀 고민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도발 가능성 부분을 사실 많이 우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핵 참화를 들씌운다, 핵 불바다를 만든다,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럼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핵을 도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 거고 푸틴도 지금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한 번 얘기 꺼냈다 다시는 못 꺼내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핵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봐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북한은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잖아요. 다 뺏기면. 올해가 사실은 매우 외교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 올해 예정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겠으나 근데 이 러시아 여론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24년 올해구나. 예, 올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2023년 작년 한 해는 친했죠. 근데 과연 올해도 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대외적으로는 지지했지만 러시아와 물밑 관계를 엄청나게 관계 개선 해왔기 때문에 올해에 중차에 대한 변수가 드러난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복귀하냐 마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냐 마냐, 관건이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합이 참 잘 맞아요. 특히 대북 정책 관련해서. 그런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심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서 올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 외교사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뭐 우리랑 뭔 상관이냐 하기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위비도 달라지고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주목해야 될 큰 변수. 네.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집권 13년 차입니다. 자, 김정은이 과연 올 한 해 푸틴과 바이든 혹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사이에서 과연 국제 무대에 어떤 그 모습으로서 다시 등장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 그 예측 2024년 김정은의 외교 무대 함께 예측해 봅니다.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Наши друзья передали нам новые виды боеприпасов, схожие с 22-ми. Дальность у них выше, точность лучше.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아주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무기 당근. 야, 어마어마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푸틴이랑 또 친구가 또 생기고. 지금은 운이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유엔 제재 전에는 한 5억에서 한 15억 불어치 무기를 중동 및 3세계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팔아왔거든요.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2천만 불 정도의 무기밖에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미국이 계속 쫓아다니며 그러고 뭐 위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기를 못 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군수공업한테는 완전히 호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재고 땡처리도 있고. 재고 땡처리고 물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막 틀림없이 그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걸 성공했잖아요. 궤도에 올려놓은 기술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준 것으로 보여요. 정찰 위성만 넘어간 것도 괜찮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름 들어가고 휘발유 들어가고 디젤유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넣으신 분들도 보면 최근에 하루 한 끼 밀가루 먹기 운동을 벌리거든요. 국수 먹어라, 빵 먹어라.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동, 석성국수,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디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팟을 터뜨려 준 거죠.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무도 러시아 편 안 드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쟁도 거의 끝나가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김정은을 손절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가까이 지낼지 이 대선 끝나고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재밌는 첫 번째 이제 외교 스테이지의 첫 시발점일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러시아 동지들을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릅니까? 폭탄 그냥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허접한 것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라 걱정이 왜? 허접한 것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라 걱정이 왜? 야, 너희들은 여기는 남조선인데 니들이 남조선 걱정하고 이거래. 최고다. 양쪽에서 깜짝 놀라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짭정은 씨, 푸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또. 당연히 우리 뿌찐 형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뿌찐 형님의 대선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선고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김정은 뿌찐 김정은 뿌찐 이겨라 뿌찐 이겨라. 오선이 확정된 순간 내내 100만을 가져가서 준비해놓고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동 까고 말 탑시다.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은데? 있는 노래? 김정일, 뿌찐, 김정일 그 노래 지금 개사했네요. 선거송은 항상 리메이크입니다. 김정일로 하는데. 어차피 푸틴이 된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푸틴도 사실 이제 종신제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이제 종신제까지 가서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전 세계 왕따인 김정은과의 밀월 관계를 위해서 그 외부 관계를 포기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러시아 하면 사실 어데프 아닙니까? 어데프. 어데프 뭐야? 매드매드스는 들어도. 어데프 아세요? 그거 알죠, 그거. 그거에서 나온 건데 어차피 대통령 그 푸틴이겠네. 다음 대통령. 우리 모르는 거 크리스가 하네. 풀어주자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외신에 있는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러시아 자기가 이제 공표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푸틴의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후보보다도 한 40배 정도 가까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서양 세계에 대한 이제 반감이 좀 더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애들이 우리 막내 동생들인데 우리끼리 싸움에다가 이 서양 애들이 왜 끼어 들어갔냐는 그러한 좀 약간 생각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푸틴으로부터 조금 더 몰빵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왜 러시아 국민들은 뭘 잘못 먹었길래 저런 독재자를 지지하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죽잖아 전쟁터에서. 그래도 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자 푸틴을 지지하냐? 이걸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폭망했어요 그때 구소련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스 옐친이라는 술 주정뱅이가 들어가는데 보리스 옐친이 집권했던 91년부터 99년까지는 러시아 정치사에서 무정부 시대라고 해요. 이때 러시아가 정말 상거지 국가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카오스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걸 다 정리할 한 명의 우린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때 짠 등장한 게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런 영광을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푸틴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적인 지지는 당연한 거고 일단은 되긴 돼요. 왜? 경쟁자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푸틴에 대항하는 경쟁자는 어떻게 된다? 방사능 홍차를 선물 받는다. 그럼 뭐 있어? 영국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플러스 나한테 덤비면 너는 방사능 홍차 한번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첨부를 하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저도 러시아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짝 소련 체제에 대한 겁이 KGB에 대한 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억압 당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설득돼 있고 세뇌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러시아란 나라가 원래는 그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거기서 공산국가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푸틴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없고 사람들 자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정치에다 종교적인 신앙까지 겹친 이런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대립시키면서 서방은 악의 세력이야. 여기는 우리는 선의 세력인데 이걸 종교적인 선악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저들은 침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막아준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정치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푸틴이 대변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표 완전한 자유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자발적으로 푸틴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투표하면은 정말 국민성을 볼 수 있잖아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북한. 100%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신화가 깨지고 반대표가 하나 나왔다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평양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거를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도 투표를 못했는데 어떻게 100%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김정일한테 보고를 해요. 그 김정일 봐도 이게 말이 되거든. 이상하지.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다 적당하게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서 99.98% 참가해서 99.99%가 찬성했다. 이런 식의 수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여기 이제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명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라고. 반대파도 보여주기식. 그게 99.9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반대함이 있고 찬성함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한 통만 한 통으로 해야죠. 네, 근데 이번엔 반대함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다 통 내놨어. 그럼 어떤 심장이 두 개인 사람이 반대에다 갖다 놓겠냐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전하고 달라진 게 그거죠. 과거에는 투표함이 하나 있고 가서 그냥 넣으면 찬성이고 이번에는 파란 거에 넣으면 찬성이고 반대를 하면 저쪽에 있는 빨간 통에 가야 되는데 빨간 통을 다녀오면 이제 서늘한 곳에 가야 돼. 반대표에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아직 그 연습이 안 됐어요. 그냥 찬성표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하고 싶을 때 가잖아요. 그렇죠. 번호대로 투표를 안 하잖아. 북한은
선교통을 들어갈 때 이제 투표 명부가 번호가 아니,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넘버대로 그 시간을 지켜서 제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이 2개 있건 5개 있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쇼, 그 쇼. 순서대로 들어가서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는 사람들은 아침 6시 전부터 가서 기다려야 되고 쭉 번호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번호를 맞춰봐요. 몇 번, 몇 번, 몇 번. 여기하고 선거하는 게 아주 달라요. 말만 투표지 투표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투표가 아니죠. 일단 닥친 분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경우 네. 러시아가 뭐 굳이 그렇게 북한하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북한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정상적인 러시아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쵸.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을 푸틴 입장에서는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푸틴도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맞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또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나는 것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네. 사실 그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 미군 흉내를 냈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신속 기동을 했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전멸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소비에트 교리로 돌아갔어요. 소비에트 교리란 건 뭐냐면 그냥 소모전이에요. 근데 이 소모전에 필요한 장비들은 북한이 생산하기 딱 좋은 장비들이에요. 포탄이니 이런 거. 그 대가로 이제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위성 기술을 챙겼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군사위성, 정찰위성이 있고 1호, 2호, 3호, 4호 계속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딱 끝나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뭐가 아쉬워. 맞죠. 아쉬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이 전쟁이 계속 장기전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스탈린 때부터 푸틴 빼놓고는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자체가 북한을 귀찮은 존재처럼 여겨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비에트 놈들은 우리를 발 뒤축에 난 사마귀만큼도 안 여긴다. 그럴 정도로 둔화한 게 안 좋았는데 사실은 이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하니까 푸틴이 손을 내민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요. 그럼 러시아로서는 기술, 자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조가 더 중요하겠어요? 노동력밖에 없는 북한이 중요하겠어요? 같이 넣으면 또 욕도 먹어. 같이 값이 안 돼요. 그리고 맞아. 만약 전쟁이 끝나면 그냥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진 건 김정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제가 워낙 오랜 기간 취재원이 러시아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랑 우리 기업이 MOU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관료와 러시아 기업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 비공개 회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의 재건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무역 재개랑 교역 정상화는 사실 다 물밑에서 얘기가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반증하듯이 최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보도됐습니다. 뭡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김정은이랑 아주 끈끈하게 잘 지내던 푸틴이 돌연 우리한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 우와. 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밑에서 우리끼리 야 그래도 우리끼리 친한 거 알지? 그럼 변치 않는 거야. 금돈 넣지 말자 얘기 다 해놓고 바로 한국과 잘 지낼 수 없으니 센 척 한번 할 텐데 이걸 북한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경우는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뭐 한국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약간 티격태격했지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달리 보면 반협박이에요 이게요. 반협박.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라 한국이요. 내년 그냥 올해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누구? 트럼프 아니겠냐? 트럼프는 공언을 했어요. 우리 미국이 아메리카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냐? 우린 내가만 집권 이길 행정부가 들어가면 바로 발 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말 잘하시네요. 대놓고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내가 집권하면은 이기 집권하면 미국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발 뺀다라고 얘기했어요. 푸틴이 얘기한 거예요. 봐라. 지금 올해 대선에서 누가 될 거 아니야 미국 트럼프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전은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대한민국에 한번 기회를 줄게. 진정성 한번 보여봐. 너희가
바이든 행정부를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게 설득을 해봐라. 그러면 살려는 드릴 테니까 지금 잘 생각해. 협박이에요, 이거요. 근데 사실 푸틴이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해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놀다가 다른 친구를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더 좋은지 막 이렇게 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짭짤한 씨 어떠세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운다. 어떡해. 어떡해. 대래 안 그래도 그 소식 듣고 눈물을 또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아니 우리 찐찐뽀찐 형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래 그 러시아 다녀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올하는 평양은 오지도 않고 이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그 찐찐뽀찐 형님보다는 찐핑 형님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얼굴이 까매졌구나.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9월 13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논평을 요구하니까 두 나라 사이의 문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걔들 둘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고 그 뒤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시진핑 형님을 언제 어디 좀 찾아가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 푸틴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가서 해결을 해야 뭐가 좀 고민 알 수 있죠. 와, 그렇겠다. 아니 그런데 9월 달에 갔을 때 지난해 9월 달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러시아 연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해줬는데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두 나라 문제니까 알아서 두 나라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이제 중국 가서 영순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디어다. 역시 야 빠르시네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러시아하고 친하다가 러시아하고 뭐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국하고 또 중국하고 하다가 이념적 대립이 생기면 러시아 이렇게 김일성이 때부터 줄다리 외교예요. 그 김정일 때도 같았어요. 지금도 김정은이 보고는 데는 중국이 제대로 잘 안 도와줘.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른 거거든. 팍.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솔직히 내일 모레라 당장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좋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죠. 김정은으로서 체면국이고 또 가야죠. 시진핑 형님한테 가서 정말 제로 순위에 있습니다. 영순이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징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큰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북한은 실질적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죠. 근데 중국에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관계보다는 상징적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국경 안정, 북한이 죽지 않게끔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관계면요. 밥을 줄 때 많이 먹어라 배부르게 주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밥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그냥 그대로 상징적인 관계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중국도 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1등하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북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관건이 올해 미국 대선이에요. 이 대선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뭐 대미 노선을 다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것 같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뭐 이런 기사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11월 대선 결과가 우리한테도 북한한테도 한반도에게는 매우 큰 변수죠. 그렇다면 왜 트럼프의 부활이 2024년 이 외교관계 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과거의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복귀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 이게 참 역사적인 그림이었죠. 역사적인 그건데. 보면서도 막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이번에 보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거는 unbelievable.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북한 땅을 가는 처음 간 거니까. 야, 이거 다시 돌려보니까 희한한데? 진짜 미안하다.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인데 약간 믿기지 않는 장면도 몇몇 장면이 있었어요. 예. 맞아. 자, 어쨌든 이게 문 닫고 그냥 거기서만 살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때 보면서 뭔가 기대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 잘 돼서 진짜 막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았는데. 저희는 이제 탈북민들은 그때 싱가포르 때 그때 첫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었잖아요. 아, 정말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봤었어요.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김정은이 진짜 좀 다른가? 왜냐면 할아버지도 뭐 무슨 너르돔 시아노크네, 무슨 뭐 쿠바에 누구네 맨날 뭐 불러들여가지고 아프리카 대통령들 만나고 뭐 이렇게는 했어요. 그랬는데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그 현직 대통령을 제3의 국가에서 만나서 나란히 걷는 그 장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기지가 않고. 와, 진짜 놀랐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첫 정상회담 때는 좀 인상 깊었던 거 뭐냐면 6.25 전쟁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송정기하고 인공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놀랍게 잘 봤고요. 역시 트럼프니까 가능한 장면이다. 다들 비슷한 생각했어요. 왜냐면 설마 거기 휴전선에서 북한 땅까지 밟으면서 하겠냐? 상상을 못했던 그런 장면인데 트럼프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예측 불가 그런 독보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만남 물론 뭐 이거 쇼다 그냥 쇼다 이 트럼프 안티들이 얘기했지만 쇼 자체가 좋은 거니까 뭐 좋은 결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들 흥미롭게 지켜봤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만나서 뭐가 될 것 같은 1차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2차 때 저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고 아마 트럼프의 저런 비즈니스 술수에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김정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앞에서. 그게 가장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뭘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정말 워싱턴을 때리고 캘리포니아를 뭐 불바다로 만들고 이러는 게 최고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북미 수교가 아마 최고 목적일 거고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 이 부분에 많이 북한이 주목하면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굴욕을 다시 맛보지 않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전략을 짤 참모가 아마 없을 겁니다. 프라이를 까다 이제 어디까지 까나 한 판을 다 까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야 내래 아니
아니 그거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럽니까? 내래 그때 그 김정은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우리 럼프 프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트씨예요? 그래서 럼프 프로에게 제가 한 소절 올리겠습니다. 아까 푸틴 지지선언이야. 아까 푸틴 형한테 했잖아. 양다리 걸치.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럼프 프로 잘 들어주시죠. 너는 내 럼프이니까 네가 내 프로이니까 다 이해해 다 인정해 헤어지지. 눈물 또 올 것 같아요? 아니 음을 틀렸어요. 아니 음을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몰라 틀린 거. 괜찮아. 몰라, 럼프. 몰라, 럼프. 너는 내 럼프이니까 네가 내 프로이니까 다 이해해 다 인정해 헤어지지 말자. 다음에 평양 오라고 늦으면 편지 쓰라고 귀찮은 잔소리도 하지 않을게. 럼프 미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럼프 브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 뭐야? 2017년 말에 그 핵강국을 선포하잖아요. 사실은 북한이 이를 악물고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자기네 스케줄대로 움직인 거예요. 2018년도 1월 1일 날 평창올림픽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 끌려들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잘 갔어요. 북한 의도대로. 그러네요. 근데 2019년도 가서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만나잖아요.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이제 내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강선 이야기도 끝내고 뭐 삼중수소 이야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앉아서 손에 땀이 나니까 바지에다 땀을 문지르고 이제 긴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강선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안 하면 우리 끝내자. 잘 가. 이래서 노딜이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미국 의도대로 2018년도는 미국 의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노이에서 들어갈 때 공식 대표단 전원이 김정은 자는 방 앞에 20몇 시간을 손들고 있었대요. 이야. 그때 그 분위기가 뭐랄까 싸다 못해. 그냥 김정은은 그냥 살에 뻑뻑 내고 이러면서 들어가서 평양에서 외무성 간부들 숙청되고 이런 거를 겪었단 말이죠. 네. 이제 제 트럼프 시즌 2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빠져들려고 할까? 김정은도 평양에 오지 않으면 안 가겠어. 이제 너가 평양에 오라.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자기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2018년보다 더 커졌잖아요. 체급이 헤비급으로 헤비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평양에 오지 않으면 이제는 없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때 영상을 보면 아마 지금 좀 낯이 부끄러울 거예요. 밤에 쓴 일기장처럼. 내가 왜 저 때 왜 저랬지 이랬는데 사실 집권 이후 7년 만에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시진핑을 만나고 트럼프를 만나고 뭐 이런 일련의 관계를 특히 뭐 남쪽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정말 어려운 만남이죠. 그렇죠. 이게 연쇄해서 있다 긴장을 적지 않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시진핑 앞에서 이렇게 처음 대면할 때는 그동안에 자기가 좀 중국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이게 눈 초점을 못 맞추는 이런 표정도 좀 보였는데 특히 시진핑이 얘기할 때 받아 적는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출하고 그런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의 모습은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 아까 저도 영상 보는데 그 돌잔치 성장 동영상인지 알았습니다. 쭉 커오는 모습을. 그런데 우리 정은이가 달라졌어요. 정은이가. 일단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대통령과 당당하게 만났잖아요. 그때부터는 거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신인 가수예요. 근데 가왕 조용필 선생님과 함께 무대를 섰어.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남진 나훈아 선생님 정도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나훈아 선생님 안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때 보면은 받아들이는 게 어딨어요? 당당하게 말해보시오. 급이 달라졌어 진짜. 아니 그럼 실제로 이 그 트럼프가 이 당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핫한 여론조사들을 총망라, 집대성, 대분석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당선될지 이만갑 미국 대선 여론 집중 대해부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빠밤.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전국 평균 2%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른바 어대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달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서 전국 단위 497개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43.7%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오차범위긴 한데 그래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0%, 바이든 대통령은 38.0%로 무려 10%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와 연말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 초 4월 양자 대결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평균 2%포인트가량 앞섰지만 지난 11월, 12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에서 4%포인트 앞서며 역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경쟁자인 후보에게 뒤처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만갑 브리핑의 김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 역사상 이제 현역 대통령이 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포드와 카터 시절 정도 있었고 아이러니하게 트럼프가 이제 현역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에게 졌고 근데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단 하루 독재자이고 싶다.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하시더라. Donald Trump really said it. He'll be a dictator for a day if reelected. He says, you're not going to be a dictator, are you? I said, no, other than day one. 첫 번째 날 당선되면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공평한 정치하겠다. 이거는 경솔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루 독재자는? 하루 독재자 뭐 하려고? 제거하겠다는 얘기. 자기가 약간 그 복수로 공격하겠다. 자기 싫어했던 정치인이나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독재자 뭐 하겠냐 질문 받았는데 난 뭐 하겠다. 근데 하루만 할게. 좋아하던 사람들 이 경솔한 말씀에도 더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던 사람들 어차피 계속 싫어할 거니까 이거 이기는 장사잖아요. 내가 경솔한 말 계속 밑도 끝도 없이 해도 내가 이거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다. 바이든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등장을 했는데 그 코로나 이제 막판 시기였고 그리고 또 전쟁 투개가 터진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인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트럼프 시절에 더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둘 사이에는 4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할아버지예요. 그냥 뭐 트럼프는 뭐 몸매가 조금 더 괜찮은 거지 기질이 조금 더 괜찮은 둘 다 할아버지인데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1월 반에 차라리 트럼프를 찍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강한 미국. 그 이전까지 미국 그 대선을 좀 볼 필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빌 클린턴 행정부 8년이었고요. 오바마가 8년이었어요. 근데 16년 동안 민주당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삶이.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에게 모험을 걸었던 거죠. 힐러리를 뿌리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워낙 튀니까 사실은 조 바이든 쪽으로 넘어간 건데 조 바이든의 4년에 걸었던 기대가 사실은 지금 별로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예전부터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에 You Are Fire 여기 출연했을 때부터 미디어는 뭘 원하고 시청자들 일반 대중은 뭘 원하는지 바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관종이에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철학, 뭐 정치, 공학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하면 돼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수사를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뭐 세계 평화가 어떻고 우리 인권이 어떻고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복잡하게. 트럼프는 간단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한 가지 외부의 적을 우리가 하나 상정을 하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이 미국 5대5 주변에 원래 공업지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거든요.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과 이 대선 경쟁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했어. 여러분들 지금 실직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직한 이유는 차이나 때문입니다. 차이나 타도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확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인권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미국 사회에 이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이런 순수한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만큼 외부에서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말 멜팅pot 섞여 있는 이게 없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먹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이런 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북한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아무리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외교 무대에서의 이제 김정은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김정은 입장에선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심 바이든 현 대통령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누가 북한에게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이불킥하고 싶은 결과이겠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별의 순간에 터치를 했었던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썼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갔던 측면도 있어. 강선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차라리 강선도 줘버렸어도 지금 우린 달라질 거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강선을 안 줬지? 최선이 이런 생각을 김정은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나이브한 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 순간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더 잘해야지. 더군다나 그때는 협상할 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러시아도 신경 쓰고 이스라엘 지역 분쟁도 신경 쓴다는 거 알잖아요. 네네. 김정은이 해결은 못 해줘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도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지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 사실 이건 논쟁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김정은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끝이 좀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 이후에 다시 부부가 만나면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하노이가 끝이었으면 진짜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갑자기 38선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뜨겁게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가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북한 인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가가려고 해도 큰 장애물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얘기했거든요. 북한 인권 I do not care 해요. 게다가 또 무슨 말이냐면 공개석상에서 우린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두 사람 집 싸웠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김정은이 놓칠까? 안 놓칠 거예요. 좋아. 넉살 좋게. 이거 만약에 북한이 원래는 공화당을 사실은 좀 안 좋아하고 민주당은 왜 좋아했는가 하면 그 근원이 지미 카터 때문에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시키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알력이 생기고 민주당이 이거 인권 주장하던 나라가 이거 우리가 막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미군 안 빼더니 자기 혼자서 저절로 빼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대한 약간 호의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일 때까지 쭉 이어오면서 북한의 최대 외교적 소원은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계속 외무성에 김정일과 외무성에 했던 건데 미국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손자 때에 와서 세 번씩이나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정군 엘리트한테는 감동이죠. 와, 그 위대한 할아버지도 위대한 아버지도 못했던 걸 조그만 손주가 해.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에서 들어올 때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마중하는 북한 총리랑 거의 울어요. 이거는 거의 진심이에요. 아, 이제는 우리 고생 끝이다. 미국하고 이제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온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11월 달에 재선이 돼서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취임이 된다? 지금 아마 외교관들 머리 터질 겁니다. 이걸 어디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야 우리 지도자를 더 빛내고 우리 문제도 풀고 제재 문제도 풀고. 근데 바이든은 거의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때는 우리가 우리의 회담 협상력을 더 높이자.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정찰위성까지 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미국도 보기에 저도 더 커졌어. 내가 만나기에 5년 전보다는 훨씬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또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트럼프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서로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일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적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100배 낫다. 일단 과거보다는 5년 전보다는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더 세진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전임 정부와는 뭔가 다른 또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유일하게 만나봤을 거예요 아마. 2018년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느낀 거는 참 김정은 캐릭터와 너무 비슷하다. 첫 번째 관종의 이미지,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서 악수하면서 한 2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북한에 이제 핵뿐만 아니라 인권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well, I will se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겠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인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북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가 중심에 되고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정은을 봐야 되는 것도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김정은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그런 것들 봤을 때 만약 11월 달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김정은도 이렇게 같이 만난다 그러면 둘이 케미가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관계로 발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외교라든지 한반도의 지형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도 참 인물 많지는 않아. 미안하다. 아깝다. 좀 사람이 없을까? 자, 김진 기자님. 자, 이제 진짜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눈 뜨고 당하고 있냐? 그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국뽕이 뻥하게?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북한만 못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에서도 등장해서 상당히 저희도 경계하면서 보는 건데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재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그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뉴스 보니까 뭐 용인하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뭐 핵을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동결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핵 개발을 동결을 해라. 이제 지금 뭐냐면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을 향해 가지고 뭐 사거리는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남는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라든 이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핵 국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정상적인 외교 관계 다 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 하잖아요. 거기까지 딱 하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여기서 딜을 딱 마감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실 북한의 그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 이해만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일본이 뭐라 하든 한국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핵자산들을 우리가 전략 핵자산들 전개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비용도 내놔라. 니네들 위한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전례가 있죠. 네. 아, 이거 이용종 센터장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가 늘 외치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고 그게 한미일 공조의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본 축이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보상을 통해 가지고 핵을 동결시키거나 포기시키고 아니면 뭐 단념시키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사실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해서 만약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그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일거에 무너지는 걸 수 있죠.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2018년 6월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너무나 쉽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 이거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가지고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우리 옛날처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는 핵은 인정해줄게. 네. 그러면서 너희도 그냥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조용히만 있어. 그냥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핵 보유 명시해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죠. 그런 거 안 해주면 또 우리 미군들 축소할 거야? 아니면 한국이 돈 더 내? 뺀다고 할 수도 있죠. 트럼프도 한 뺀다고 했었죠. 맞아.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그 희생을 해야 되냐. 돈 내놔. 이거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 머리가 정말 잘 돌고 트럼프의 습성을 파악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수교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우리 형제같이 지냅시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브로맨스 수교한 국가인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주한미군 왜 거기다 주둔을 시킵니까? 형님 빼세요. 괜찮아. 그러면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그래 뭐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래 돈 제작하고 좋겠네.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빡 나오는 순간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해구산을 걷는 거 아니냐? 돈 드는 거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떠서 시끄러웠어요. 네, 계속 논란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트럼프 본인이 SNS로 해명하겠다. 그래서 해명했는데 A fake news article in Politico through anonymous sources, as usual, states that my views on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have softened. This is a made-up story, disinformation put out by Democratic operatives in order to mislead and confuse. The only thing accurate in the story is that I do get along well with Kim Jong-un. 네, 느낌표. 좀 해요. 네. 토익 시험인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원어민입니다. 준원어민이에요. 알 발음이 조금 안 좋다. R 발음이랑 S 발음이 만족기로 상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S 발음이 이제 향상된 상태고요. 네. R은 아직.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뭐 다 떠나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 초기에 제 Little Rocket Man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We fell in love. 우리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하다고 봤던 건 우리가 이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트럼프를 봤을 때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예상은 항상 빗나갔는데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를 분석하는 우리의 툴이 잘못돼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이 사람은 정무적 판단 안 해. 나는 비즈니스야. 나는 국가도 하나의 장사로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해보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바로 그 지점인데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실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재선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하진 않아요. 첫 번째로 북핵을 용인해 준다라는 건 사실상 가능성이 정말 낮은 옵션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준다면 그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을 LI가 다 무력화되는 효과거든요. 너도 나도 핵무장하겠다고 할 텐데 그걸 트럼프가 미국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핵무장하겠다고 나올 우리 수밖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핵무장할게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핵 용인론은 굉장히 낮은 옵션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정반대의 추측이에요. 트럼프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19년도, 18년도 무려 2년간 북한에게 공과 에너지와 힘을 들였어요. 그랬는데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돌아온 건 뭡니까? 낙선. 북한 어젠다가 더 이상 미국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차밍하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가 본능적으로 그때 깨달았을 거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재선 실패의 패배를 경험한 트럼프 입장에서 뭐하러 또 답도 없는 핵 포기 안 할 건데 뭐하러 김정은을 만나, 김정은한테 얻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현실적인 계산을 트럼프가 너무나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트럼프가 재선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즉각적으로 김정은에게 그렇게 뜨거운 예전만한 관심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To get along with 김정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쇼든 어쨌든 간에 극적인 무슨 협상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또 북한도 가만히는 안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발사체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낼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고 하면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가 어떤 대답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시끌시끌하게 뉴스 나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 만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전 미국에 최근에 몇 번을 갔었어요. 미국 가서 싱크탱크도 만나보고 이제 국무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 핵을 용인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당신네 가만히 있겠냐? 일본 가만히 있겠냐? 타이완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온갖 세계 질서가 다 망가지는데 맞아요. 트럼프가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북한 핵을 용인하고 그냥 가져. 다시 더 만들지만 마. 이거는 그냥 호사가 될 이야기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너무 그렇게 뭐 트럼프가 뭐 크레이지맨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뭐 북한핵 인정하고 뭐 주한미군 빼내고 이거는 그냥 하기 좋은 소리예요,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까지 우리나라하고 맺어온 관계가 있고 피로 맺은 혈맹이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깨서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주한미군 빼고 핵 용인하고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거다. 극단적인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우리들한테 비용 청구서의 금액을 높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비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무대, 북한의 외교 무대, 미국의 외교 무대에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은 결국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등장한다면 종민 씨는 어떨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된다면요? 궁마다. 예, 개인적인 전에. 그래도 뭐 막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막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선거의 결과야 두고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최단거리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시진핑 있고요. 오른쪽으로 슬쩍 돌아서 가면 푸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만약 트럼프가 등장한다.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약 중강약도 아니고 몽땅 강강강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 스탠스가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이제 푸틴이 뭐 내년에 또 당선이 되고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나르시시스트예요. 전문 용어로 자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관종들이에요. 나르시시스트와 또 이제 관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내재적으로 황폐한, 정서적으로 황폐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칼자를 쥐어준다. 네. 그 한가운데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한반도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당사자로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약고가 중동에서도 지금 터지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터지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땅이에요. 우리는 김정은이 뭔가 뭐 큰 뭐를 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뭐 제일 아끼는 김주애를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지켜줘야 되고 본인은 지금 4대 세습 뭐 이런 그림을 그랜드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게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자기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마스의 뭐 이스라엘 습격 이런 걸 보면서 와 저렇게 뭐 동시에 쏟아붓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저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어설프게 했다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설프게 뭐 했다가는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는 거를 이스라엘보다 한국 정부가 더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우리를 뭐 발편잠 못 자게 한다 그러지만 자기도 발 뻗고 못 자고 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한미 NCG 회의해가지고 뭐 핵 작전 계획 짰다 이러니까 그때 국방성인이 뭐니 나왔던 담화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 왜 연말까지 이러냐 왜 연말까지 지금 한 해가 가기 얼마 안 돼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1억이냐 막 징징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군부가 북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야. 야 나도 힘들어. 힘드시죠?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힘들어 보여. 사실은 핵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남북 관계도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북한은 뭐 거의 매일과 같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핵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고 뭐 올해도 역시 핵 문제가 키워들어갈 것 같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확실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미국에 확실히 우리 핵 우산이 될 거냐 핵 동맹까지 될 거냐 시즌 1보다는 시즌 2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사실은 중국도 우리하고 그렇게 나쁘게 가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관계도 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를 만약에 예측을 해봤는데 저는 기대되는 게 트럼프의 딸 김주애 같이 만난 그림. 이방카하고 김주애. 정말 묘하겠다.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성유하고 나이가 차이가. 내 생각에는 김정은이 또 낚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배가 안 죽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던지면 또 물 것 같아. 보통 아니지. 또 헛물 캘 것 같아.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아래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 통일이 목표인 방송입니다. 황장엽 선생만큼 북에서 암살하고 싶은 정도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군단에 한 명밖에 없는 작가였어요. 제가 사실 뭐 충성분자였으니까 이 한 통의 편지. 남편 편 쓴 적이 있지. 곧 총살도 있겠다. 나는 죽었구나. 중국으로 간다고 두만강을 건너. 선장님, 나는 인민근대입니다. 선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살고 한마디만 잘못했으면 나는 죽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너스코리아 아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공포, 두려움, 이빨이 따다다다다닥 하는데 이게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채널 A